네, 주말에 우리가 연휴 동안에 쏟아진 뉴스 가운데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빅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변수들 점검하면서 또 경제 전망, 증시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 원장님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처음에 터졌을 때는 이게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퍼펙스톰 얘기하고 100년 만에 위기랬는데 지금 어쨌든 조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금융위기나 위기 때하고 조금 비교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까지 전개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예상보다 또 그 치료제가 빨리 나오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는 있는데 네. 처음엔 막 얘기 나올 때는 사스랑 좀 비슷한 거니까 네. 얘기가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충격의 정도라든지 팬데믹한 범위가 워낙 차이가 나서 이제 사스하고는 이제 비교를 안 하고요. 네. 이제 최근 걸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리만 사태.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점이라면은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 정도에 버금가는 거는 충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다. 그리고 이제 돈을 무제한으로 거의 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비슷한 점이랑 비슷한 점인데 다른 점은 이제 그게 증시에도 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비경제적 요인이잖아요. 바이러스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미만은 이제 경제적 요인이고. 근데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제 증시에서는 원인 자체가. 경제적인 그런 원인들은 네. 부수적으로 되게서 증시에 지속 영향을 주지만 외생적인 그런 변수는 일시적으로. 좀 일시적이다라는 게 원래 그렇죠. 이제 증시의 그게 아마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계속 무슨 베어스턴도 망하고 그렇죠. 서프라임도 터지고 지금은 전혀 그런 그 사전 경고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구원투수가 있었죠. 중국이 대대적으로 돈을 풀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수출을 수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중국 자체가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6.8%니까 이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쉬는 동안에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8%고요. 예상보다 부진한 수준이었는데 2분기는 더 험악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소한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지금 1분기와 2분기 급락은 피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한 2분기 지나고는 이제 돌아설 수 있겠냐는 게 이제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 4.8% 나왔고 2분기는 지금 말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3월 말 4월 달이니까 2분기는 20도 얘기 나오고 30%, 40%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하고 IMF하고 최근에 이제 좀 발표한 게 무디스예요. 그래서 말에 그래서 좀 무디스 거를 보게 되면은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4% 전년 대비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7%인데 이게 지금 1분기, 2분기 때 한 20%에서 30% 정도, 30% 정도 예컨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러면 연평균 마이너스 7% 하려면은 3, 4분기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3, 4분기 평균 한 7%씩은 해야 돼요. 그렇죠. 7, 8% 정도 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빨리 돌아서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4, 4분기에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럴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낫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런 상태여서 제일 지금 미국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 경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좀 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은 이제 아까 뉴스에서 코로나19의 그 치료제가 채택이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사실은 외생적이지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의 향방.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이제 북반구에서 활동하는 게 남반구 와서 계절 바뀌니까 어떨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기도 이번 성격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게 대면 소비, 대면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좀 심한 정도가 지속이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치료 제가 좀 빨리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적당하게 진정이 돼가지고 생활 방역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룸을 갖게 되면 기준을 갖게 되면 좀 커버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간 부위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V자 반대니요. 네, V라 4V자 정도. 말씀하시면. U자도 뭐 네. 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 틀린데 네. 빠르면 한 뭐 4, 4분기 정도에 이제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해 봅니다. 워낙 뭐 초유의 사태를 지나고 있어서요. 근데 네. 매번 위기 때 보면 그때가 가장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똑같이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금 것 씨가 같습니다. 뭐 주시장이 똑똑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상당히 반영을 하기를 기대를 하긴 그러게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치료제는 지금도 렘데시비르가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앞으로 지금 환자 확진 받은 분보다는 안 받은 분이 전 세계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이분들이 활동하려면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정유신 원장님은 기술 쪽, 벤처 쪽 뭐 이런 쪽 전문가이시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셔서 중국 얘기도 많이 좀 듣고 싶은데요. 중국은 지금 뭐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내부적인 부동산 이런 문제, 생산 문제 말고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 아주 공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이게 뭐 지금 뭐 뉴스에도 또 네. 미중 또 뭐 네. 전쟁이랄까 이런 갈등이 또 이제 뭐 불거질 수 재점화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중국 자체는 5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양회를 좀 미뤘잖아요. 원래 네. 매년 3월 초에 하는데 그 전인대하고 그다음 정치협상회로 갖다가 이렇게 양회를 하게 되는데 21일, 22일 뭐 이렇게 지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되게 이게 뭐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때 네. 이제 계획 목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나름 이제 그걸 맞춘다.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포인트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이제 성장률 목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장률 목표를 과연 낼까 의미가 있나? 그렇겠네요.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이제 구간만 제시를 했어요. 네. 6.0%에서 6.5%.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간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뭐 표에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 거냐 하는 건데 아직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업계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분석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재정 쪽에서 뭐 좀 GDP 대비 뭐 한 9.5%. 또 금융 쪽에 금융 완화를 통해 가지고 4.5%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정 금융 확대를 통해서 GDP 대비 한 14% 정도까지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한 14, 5조 위안 정도,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2천조 정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만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저희 2008년 터지고 나서 중국이 뭐 4조 위안을 갖다 그때 풀었는데 그때 대비로 하게 되면 3배 이상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도가 높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는 건데 이건 주로 투자 쪽이에요. 물론 예.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주로 기업 쪽에 많이 되고 있어 투자 쪽인데 수출이 잘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세계 경제 뭐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내수에서 그걸 때 흡수를 다 하고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만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중국도 뭐 지금 뭐 관광들 많이 그 국내에서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 소비가 대면 소비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중국은 이제 그 디지털 온라인 쪽 그 소비, 온라인 뭐 교육, 뭐 저 게임, 뭐 쇼핑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쪽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그걸 갖다 메워주는 보완하는 그런 소비 대책이 뭐가 나올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에요. 근데 네. 저는 생각하기에 도시 쪽은 이미 그 좀 포화됐어요. 오히려 중국이 전가의 보도를 쓸 수 있는 게 소도시나 농촌 쪽에 네. 이런 쪽은 사실은 그 개발이 정책이 되겠죠. 잘 또 먹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예컨대 뭐 그쪽에다 돈을 갖다가 좀 주고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비를 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무슨 가전제품 전에도 한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선 구매하게 한다라든지 네, 여러 네.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겠나 하는 게 좀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한번 언급은 돼 있었는데 그 리만 때도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도로, 철도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날로그 뭐 이쪽에 이제 IT 들어가죠. 쪽으로 가 있군요. IT에 네. 그래서 신형 인프라라고 아주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신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네. 요즘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걸로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예. 그런 거 혁신 기술, 혁신 산업 쪽에 투자 이쪽을 또 상당히 지금 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습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런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갖다 한다. 그런 부분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쪽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결국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과거 패턴이 아닌 신형 인프라라고 말씀하신 그렇다고 하면 이제 IT 쪽에 결국은 뭐 반도체, 통신, 장비, 5G, 인공지능, AI 뭐 이런 쪽이 되는 거겠죠. 빅데이터 센터 네네. 뭐 이런 쪽. 예. 그래갖고 지금 뭐 지금 무디스나 IMF 이런 쪽은 네. 금년도에 한 뭐 중국이 한 1%, 뭐 1.2%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네.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한 3% 가까이 이렇게 하려고 정책을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플러스 같습니다. 성장률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죠? 예. 사실 중국 얘기는 워낙 뭐 중국 사정을 잘 아셔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요인 말고도 과연 사실 시진핑 체제가 그렇게 굳건한 거냐 그리고 시진핑이 소위 이제 5년씩 하는 10년 2번 하는 임기를 지금 깼잖아요. 그리고 집단 체제도 깨고 그런 바도 궁금한데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얘기 못할 것 같고요. 중앙은행들이 2008년에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버냉키가 앞에서 뭐 목소리 내고 설득해가지고 결국 의회 설득해서 어렵게 돈 풀어 막았는데 지금은 아주 뭐 대놓고 돈을 아주 먼저 풉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은 떠받치고 있지만 과연 이 풀린 유동성의 후유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들이 많은데요. 예, 인플레 우려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미국 미연준이 이제 3월 23일인가요? 뭐 무제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돈 풀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 예. 버넌키 때는 이제 네. 의장 때는 뭐 그냥 막 나서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가면서 뭐 헬리콥터를 뿌리겠다. 예. 그래서 뭐 헬리콥터 뭐 헬리콥터 밴이죠. 밴이죠. 뭐 이렇게 뭐 예. 별명도 붙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뭐 미국 2분기 예상이 지금 마이너스 30% 뭐 4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지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유동성 리스크에서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우리 같으면 소상공인도 있지만 기업이 매출이 안 일어나면 신용위험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용위험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도산이 되고 이러면 이제 뭐 은행이 이제 대출이 부실이 되고 이러면 이제 악순환 경착륙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일단 뭐 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버넌키가 막 풀었어도 그때 이제 인플레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랬을까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뭐 은행 시장이라든지 이 자본 시장에서 리스크를 대비하느라고 뭐 그걸 다른 쪽으로 뭐 부풀리진 않았던 네. 거죠. 두 번째는 그게 주로 이제 실물을 안 가고 또 자산으로 가서 자산 인플레를 좀 일으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자산 인플레 일으켜가지고 실물적으로 안 돈 거 있고 실물적으로 가야 돼. 기존이 아닌 네. 기존으로 가면 또 이게 생산성 문제가 있는데 돈만 가게 되니까 네. 신산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인플레를 막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연준이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어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 네.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흥국이나 다른 쪽에서 그 환율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기가 쉬운데 그동안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있는 동안은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완화될 수 있을 네,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돈을 풀면서 달러가 이제 더 이상 강세 기조를 가지 않으면서 신흥국들에게는 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나마 예. 오늘은 서강대학교 정유신 기술경영대학 원장님 모시고 지금의 위기 상황들을 좀 점검하고 있고요. 뭐 질문이 있지만 이제 바로 중국과 미국 간에 다시 무역 전쟁이 붙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좀 하나 건너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소위 무역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1차 전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라 무역 전쟁은 불가피하고 저희는 뭐 미리 뭐 얘기를 좀 듣고 고민을 해서 심하면 뭐 돈 이전보다 센 충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이제 자존심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중국
책임론을 갖다 들고 나왔고 네. 최근엔 디테일하게 이제 우한 연구소를 뭐 조사해야 네. 된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중국도 또 대응이 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책임론, 일구 책임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나마 1단계 무역상에서 좀 합의됐던 게 다시 좀 이제 깨지고 불신 뭐 이런 부분들로 되면서 그때 남아있던 불씨가 있잖아요. 있지요, 뭐 예. 저 중국 뭐 보조금이니 뭐 네. 기술 이전인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문맥상 해석도 틀리고 화웨이 네. 같은 것도 아직 걸려 이제 있고요. 그런 네. 부분을 다시 또 이제 미국이 칠 수 있고 네.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커지면 다시 또 이제 뭐 불씨가 재현이 되면서 미중 간의 또 무역 문제가 또 한판 또 붙을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지금 해외 쪽에 어차피 지금 그 무역이 잘 안 되는데 대면으로 네. 서로 이동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편가르기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돼갖고 우리나라가 좀 피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도 서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해갖고 협력하는 쪽으로 갔는데 네. 문제는 이번 사태는 이미 1, 2분기 지나면서 어떻게 해도 사실은 그 성장률이 웬만큼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좀 그런 상황이 되면 예컨대 뭐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좀 잘 들어가지고 상황이 반전되면은 오히려 이제 좀 협력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그 좀 이렇게 협력보다는 싸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지금 금년 말이 대선이고 그러니까요. 예. 시진핑도 지금 내년이 지금 저기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있으면 협력도 할 텐데 이게 참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래저래 관건이 근데 되고 트럼프는 있습니다. 지금 뭐 지상 최대 과제가 재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을 중국을 희생양으로 몰아붙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국 경제나 자국 주가까지 또 빠지는 거는 고민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죽이고 자기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어서요. 이전보다는 또 좀 밀어붙이지만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고요. 네. 원래는 사실은 뭐 금년도에는 네. 1분 그 넘어가는 1단계 거였지요. 하고 나서 네. 뭐 소리는 좀 나와도 그냥 재선되고 넘어가는 다시 걸로. 2차전 하려고 네. 했었던 거죠. 예, 원래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변수들이 항상 나타나는 그러게 거죠. 말입니다. 예. 국제유가 얘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우리 원장님도 이 금융업계 오래 계셨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 가 계시지만 사실 마이너스 유가를 본다는 게 정말 초유의 일 아닙니까? 네. 이게 유가 뭐 예. 금리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장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보관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네. 뭐 그 뒷배경은 이제 뭐 사우디 오펙 포함해서 네. 지금 그 아시아 산유국 뭐 러시아 그 이제 쪽이 감산하고요. 있잖아요. 네. 이제 감산 합의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내지는 막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 국가 자체 그들 나라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가니까 일단 감산 합의를 해서 일단 돌아서기는 했는데 뭐 25불 6불까지.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느냐. 특히 이제 뭐 중동은 그래도 뭐 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시아 산유국이나 러시아, 아시아 산유국은 특히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커지면 예. 뭐 미국이 무슨 흔들지 않아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제 합의를 깨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또 그 뒤에 있는 그 석유 엄청난 그 부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뭐 재벌 큰 그 저희 기업들이 있고 중동도 결국 이제 뭐 건설 관련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전후한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미국이 관리를 하려고 할 텐데 하여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코로나가 관건이고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 길어질 것 같으면 길어지는 코로나를 대응해서 그러면 또는 위험은 줄었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이 잠재적으로 계속 있을 때 어떤 경제 구조로 가져가야 나름대로 그런 것 갖다가 좀 그 유지를 해가면서 성장을 좀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제 구조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지 아닐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미국에서 왜 3D 프린팅이라고 나왔을 때 9시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분 많지 않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눈만 뜨면 4차 산업혁명, 뭐 자소서에 4차 산업혁명 했는데 진행 중이지만 이전 같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은 많이 하고 있고, 원장님께서는 뭐 이미 오래전에 사실 핀텍 이런 쪽에 계속 인발부에서 국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신데,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사회, 금융의 변화들, 투자자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서 대응해야 될까요?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저도 찔끔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알 수 없죠. 예. 갑자기 이제 또 코로나를 뭐 치료하거나 백신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사스 때 2003년, 2002년 그때는 우리나라 뭐 김치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이번에 많이 걸렸거든요. 물론 빨리 회복은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 포함은 환경오염이 심해진 거, 그 다음에 노령화가 진행해서 그 면역력이 떨어진 거, 이 주관적인 개인의 이슈하고 객관적인 환경의 그러네요. 이슈가 맞물려서. 지금 맞물려서 계속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게 저는 아주 구조기 바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그러니까 일상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의료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치료학에서 아마 면역학까지 포함된, 예방학이 포함된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면 소비, 대면 생산이 지금 어렵잖아요. 또는 하더라도 뭐 지금 우리 생활 방역 나오듯이 뭐 거리를 띄고 마스크를 쓰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한적이라면 그런 기간이 예컨대 뭐 1년, 2년이 돼 간다면 그걸 갖다 커버할 수 있는 그 비대면 소비, 비대면 생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나. 우리 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택경제 그래가지고 온라인 뭐 네. 쇼핑, 온라인 교육, 온라인 뭐 게임, 온라인 그 진료, 뭐 원격 진료죠.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원래 이제 위기가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산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혁신이 또 빨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이 이제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책적으로 또 뭐 돈도 풀고 우리가 재정도 하는데, 급한 거 지금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국가 경쟁력 내지는 기업 경쟁력을 갖다가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타임 놓치면 안 되는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녹여 들어가서, 그러니까 4월 말에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 10대 그 혁신 네. 그 분야 10대 혁신 방안도 냈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린다면 정부 4번 바뀌는 동안에 전부 그거 했어요. 효과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처별로 이렇게 내면 부처별 혁신 방안인데, 대개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1대1 대응과 1대1 교환으로는 해결할 수 디지털이 없는 예컨대 문제죠. 예.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도 아날로그 기업이 고용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머리 띠들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 어떻게, 바뀌면서 경쟁력도 가지면서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 생각에는 부처 간에 관리하는 하는 그 산업이 업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4차 산업의 특징은 융합이잖아요. 근데 말만 융합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융합 산업과 융합 분야를 부처별로 할 수 있는 거를 특정을 해서 그걸 제시를 하고 어떻게 누구누구 협력한다는 것 같다 하고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융합 산업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산업이고 새로 생기는 그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주고 창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고용도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새로. 그러면 이제 그게 기존하고도 약간 뭐 경쟁 관계도 있겠지만, 기존 산업은 그거하고 경쟁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 갖다 뭐 점유율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면서 자기도 생산성 높이면서 바꿔가고, 그렇게 할 때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1대1 관계로 쳐다보면 안 돼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근데 뭐 중국 뭐 이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알리바바하고 텐센트하고 평안보험, 중국에서 거의 뭐 1, 2위 하는 네. 그런 보험 회사입니다. 세 개 회사가 조인트로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중앙보험이라고 유명해요. 온라인 보험 회사인데, 그게 수익 모델을 갖다가 그 의료기기 뭐 이렇게
당뇨병 네. 혈당 측정 기기 하는 뭐 그런 쪽하고 빅데이터 산업하고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이용하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았던 병원 비즈니스가 이제 아웃도어 세일즈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의료기기가 모델을 빅데이터에서. 만들었군요. 네. 그럼 4개의 산업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융합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뭐꼭그뭐 예. 필요는 없지만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저희가 예. 새로운 고용도 창출하면서 경쟁력도 가지면서 뭐 이렇게 창업도 하게 하면서 투자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수출에 지금 우리 지금 뭐 비중이 높잖아요. 이런 걸 좀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그 경쟁력과 그 현재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정책 과제는 또 하나의 담론이어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기회가 또 되면 나중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중간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잘 체득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